자, 다른 회차도 마찬가지지만 행정학 같은 경우 문제가 짧죠. 빨리 푸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16분 이내,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좀 줄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힘드시다면 어쨌든 주어진 시간, 한 과목에 주어진 시간보다는 좀 시간을 덜 쓰면서 빨리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 생소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실제보다는 점수가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제 1번의 경우는 사실은 저한테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플레임워크의 큰 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대부분의 기본서에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5편 재무행정의 예산의 기능에서 경제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재정의 3대 기능을 설명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앞으로 빼서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그 배분 정책할 때도 약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재정의 3대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 국민 경제의 3대 과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수험서니까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재정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 종합응용과학이다 보니까 종합응용과학으로서 여러 학문이 융합되는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경제학, 그 중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부분을 재정학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재정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뭐 자원 배분의 효율성, 효율적 자원 배분, 뭐 다양한 말로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쓰게 되는데, 보편적인 용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득 분배의 형평성도 중요한 거고, 경제학에서는요, 배분이라는 말과 분배라는 말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부가 개입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효율성과 형평성이 미시경제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안정, 이제 돈을 풀었다 쪼였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사실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격을 매개로 하는 시장 경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원 배분이다라는 말은, 효율성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경제 체제가 가격을 매개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 균형 가격의 균형 양, 가격 대가를 지불하니까 가격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또 지불한 만큼 생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시장 경제가 우수한 겁니다. 물론 정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우수하다는 얘기고, 다만 정부가
왜 시장 경제에 개입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 공공재예요. 국방, 외교, 치안, 가로등 등대. 그래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시장을 대신해서 자원 배분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배분 정책이다. 정책 유형상. 예, 그리고 또는 뭐 분배 정책이라고 하겠죠. 뭐 예, 같은 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경제 체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소득 분배 공평성은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워킹포란 말 들어보셨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초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의 맹점이죠, 사실은. 시장 경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소득 분배 형평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진세인데 뭐 여러분들은 이미 행정할 공부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누진세라는 세목이 있느냐? 그런 세목은 없고 다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조세 누진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요. 세금을 많이 내라. 네, 그래서 누진소득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 누진세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책 유형상으로 본다면 재분배 정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의 경우는 자본 예산입니다. 사실은. 예, 그 자본 예산이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걷어들여라. 이게 바로 자본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중에서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게 뭐냐. 자, 이런 거죠. 4번 국방비. 답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헷갈리시나요? 자, 이겁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국방이라는 공공재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권력적 방식으로서 자, 뭐 할까요? 징세, 징병.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배분 정책의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발과 할등의 정도가 적어요. 그러면 배분 정책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마련될까요? 징세, 네. 세금으로 마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적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리가 없어요. 반발과 할등의 정도가 가장 낮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평면적 나열조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체되기 시작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능력 그런 걸 길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자원배분 기능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최저임금 또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누진세제 이런 것들은 바로 소득 분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제 안정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사람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관여한다. 그게 배분 정책이고 국방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보통은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행정학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조선에 6조가 있죠. 6조. 근데 지방에 6방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치 구조는 중앙과 지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를 택하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이고 대통령제가 내각제에 비해서 견제와 균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관 대립형의 경우가 견제와 균형이 좋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3번에 보시면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용이한 것은 기관 통합형이 아니라 기관 대립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1번 보세요.
기관 통합형이냐 기관 대립형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 직선화해서 구성하느냐. 우리나라 그런 형태죠. 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도 뽑고 단체장도 뽑고 주민 직선하고,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이 직선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따라서 2번에 보면 기관 통합형의 경우는 내각제 유산 형태가 되는 거고, 기관 대립형의 경우는 대통령 유산 기관이 성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회차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해서는 불신임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의장과 부의장은 가능한데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객관식의 가장 기본적 패턴은 대립형이고, 점중 모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 또는 개혁적 결정은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점증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정책에다가 이해관계자의 말하자면 참여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과 조정 과정에서 색다른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음식이 싫어. 이 사람은 이 음식이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삼겹살 먹어야 되는 거고, 예산 넉넉하면 한우 꽃등심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봉탕 먹으러 가자. 용봉탕이 뭔지 아세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예, 그 예는. 예, 그래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점증 모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쇄신적 결정이라든지 어떤 그 변화 이런 거에 조금 더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타협과 조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또는 개혁적 결정이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타협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번 보세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옳게 고쳐볼게요. 제가 보수주의자의 이상적 정의는 교환적 정의이지 배분적 정의는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은 교환, 다시 얘기해서 사실 이런 거거든요. 보통 경제학에서 자발적 교환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 카페에서 무슨 행정학 팝니다. 무슨 국어 삽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럼 필요 없는 책을 팔고 필요한 책을 샀기 때문에 둘 다 효용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의 경우는 자발적 교환 과정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고, 만약에 사기나 강박, 사기나 또는 어떤 강박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교환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 이상적 정의는 교환적 정의이지 배분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아마 표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온 거니까 아마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5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사실은 기출에 비슷한 게 한번 나와 있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건데요. 4번을 보면 신행 종로는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을 강조한다. 옳게 고쳐볼게요. 신행 종로는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 개념을 비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이 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60년대 들어오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전쟁 특수를 누려요. 승전국으로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경제가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60년대 신행정론이 나오면서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 개념을 비판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공리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공리주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벤담이 되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은 또 뭐냐 도대체. 자, 이런 겁니다. 혹시 갑을 아세요? 갑을 관계?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보통 이제 갑을 관계 그러다가 모 유업이죠. 그 우유 만드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한테 폭언을 하면서 소위 우리 사회에서 갑질한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뒤로 돌리면서 슈퍼갑질 이런 얘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A, B 그러면 갑의 효용이 50이고 갑은 사회적 강자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을의 효용이 10이라고 쳐봐요. 이때 상태 변화 60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둘을 합했을 때 60이 될 거고 둘을 합했을 때 65가 되는데요.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 개념에 입각하면 이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예요. 사실은. 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마 그런 걸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국민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건설회사 CEO 출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가경제 사실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당시 이명박 후보께서 비즈니스 플랜드리 그러니까 기업 친화적 정책을 하겠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근데 사실은 집권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이 있죠. 재벌도 재벌 나름이다. 뭐 S와 H 재벌은 잘 나가는데 나머지 재벌은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삼성도 삼성 나름이다. 삼성은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 그런 농담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데 나머지 계열사는 별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명박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이 따뜻해진다. 그런 논리를 폈었는데 사실 집권 5년 동안에 재벌빵집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왜 누구 개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혹시나 좀 그러신 분들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는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 개념 다시 얘기해서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이윤 창출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순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리적 총체적 효용 개념에 가장 가까운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신행정론에서 형평성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사회적 강자의 효용이 커지든지 약자의 효용이 적어지든지 관계없이 효용의 전체적 크기만 커지면 바람직하다라는 거. 이걸 사실 비판하고 나온 게 신행정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신행정론의 경우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비판하고 주장한 것이 바로 형평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번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은 신행정론 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에 보시면 사회적 형평성 동등한 것은 동등한 자에게
이른바 수평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고,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이건 뭐 수직적 형평성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에 보시면은 이른바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고전적 조직 이론은 구조를 강조한 거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을 강조했고, 현대적 조직 이론은 환경을 강조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뭐 표 기억나시죠? 예, 뭐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걸로 이제 가정하고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황이론의 경우는 결정론이죠. 예, 그러면서 개별 조직을 연구했고,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바로 전략적 선택이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절충한 게 바로 조직 그 자원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원이존 이론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그 임의론에 가까운 절충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직군 생태 이론은 결정론인데, 그 분석 수준이 말하자면 조직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4번 조직군 생태 이론의 경우는 결정론이면서 조직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을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 존재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주 깊숙하게 문제를 냈다라는 것은 그건 출제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틀리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의외로 미주알 고주알 또는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드물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특히 이 파트에서는 결정론, 임의론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분석 수준에서 개별 조직이냐 조직군이냐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조금 깊숙하게 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나 못했나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숲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무도 중요하겠지만 숲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게 그만큼 수험 공부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으로 해서, 물론 이제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학자들이 이론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사이에 5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둘을 묶었다 매트릭스, 수평 구조,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사업 구조부터는 대개 유기적 구조로 보는 거예요. 기능 구조하고 이렇게 대별돼서. 그러면 이제 많이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사업 구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능 구조의 장점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능 구조의 경우는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영업부에, 생산은 생산부에, 기업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국방은 국방부, 교육은 교육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중복과 낭비를 예방,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능 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죠. 네, 요거는 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의 유형, 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8번에 보시면은 근데 의외로 몰라서 그런 건지 대답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 행정을 지방자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면서도 좀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지방자치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경우를 지방자치를 하느냐 그랬을 때 해요. 네. 그 다음에 경찰행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는데, 물론 단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앞으로 자치경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있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순간까지는 어쨌든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 또 하나 자치경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국가경찰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병존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을 지방자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 의결기관으로서 서울시 의회가 있는 거고 집행기관이 있는 거고 다만 그 집행기관의 장을 우리가 단체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있어요. 그 교육청의 수장이 교육감이고 교육감을 우리가 직선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번 교육청은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니고 교육청은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는 소속청이 없어요. 교육부 밑에는 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자, 1번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외우는 요령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국무위원, 장관 중에 서열 넘버원입니다. 기재부의 힘은 너무 세서 조국을 관통한다. 자, 다시요. 기획재정부 힘은 너무 세서 조국을 관통한다. 자, 그러면 I say 조, you say 달청이 되겠죠? 네, 조달청. 네. 국, 세청, 관, 세청, 통, 개청이 되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겠나요? 네. 기획재정부 힘은 너무 세서 조국을 관통한다.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특허청인데요.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예요. 그러니까 특허청은 기재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 관통을 반드시 외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산림청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림을요. 옛날에 불이 많이 났을 때는 대개는 행안부 소속으로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옛날 내무부. 그러다가 산림자원이 자원이니까 돈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상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환경부죠. 왜 그럴까요? 환경이 기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결과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조국관통, 그 다음에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의 경우 환경부 소속이다. 청에 다른 거는 뭐 물어볼 일이 별로 없을 거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청이 아니고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의 경우는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BSC의 경우 여러분들이 재무적 관점 외에 고객이나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뭐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예,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외우셔야 될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BSC는 4가지의 균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번 다 맞는 건데요. 그 4가지의 균형이 뭐냐 그랬더니 기억번, 재무와 비재무 사이의 균형. 왜냐하면 균형성과표니까요. 네. 니은번에 보면 조직의 내부와 외부, 디귿번, 선행과 후행, 그리고 리을번에 보면 단기와 장기의 균형. 그래서 4가지의 균형을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고 이게 응용해서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립니다. 단기와 장기의 균형, 균형성과표니까 꼭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에 보시면은 과거에는 현금주의 그리고 단식부기였는데 성과제고 측면에서 발생주의하고 복식부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뭐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단식부기 중심으로 회계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주의, 복식부로 바뀌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점이 아닌 거 1번 이해가 어렵고 회계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요거는 오히려 현금주의에 입각한 단식부기가 아니고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시점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기장에 대한 문제예요. 기장에.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금주의하고 단식부기의 방식이 가계부고요. 예. 그 다음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식부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울러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가계부 쓰시면요, 어머니들 회계학 다 전공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현금주의하고 단식부기의 경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해가 쉽고 회계 처리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단점이고,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의 경우는 이해가 용이하고 쉽고 회계 처리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의 경우는 총액 배분 자율편성인데요. 일단 4번을 좀 보시면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혹은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액 배분 자율편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별로 지출 한도액을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총액이 10조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총액 배분은 자율편성을 전제하는 건데,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짤 때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 도로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예를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도로건설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일단은 예산이 넘어갔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고 싶은 거죠. 자기 지역구에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의 중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조를 국토교통부에. 그럼 10조 플러스 2조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12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 사업의 경우 소규모,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해서 예산심의관에서 증액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뭐 탑다운이기 때문에 하향식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3번 보기거든요. 사실은 3번.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액 배분 자율편성은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총액 배분 도입하기 전에는 각 부처가 일반회계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뭐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자, 잘 보세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은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각 부처가 만약에 특별회계나 기금을 늘리려고 하면 일반회계가 줄어요. 이런 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회계 기금을 늘려버리면 어차피 일반회계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줄여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부정형에서 답을 하고 싶으면 출제자가 어떻게 할까요?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는 유인을 축소의 반대말, 뭐 강화시켜준다, 확대시켜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12번에 보면 이제 로그롤링, 이른바 포크바렐 폴리틱, 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정책 유형은 바로 분배 정책 또는 배분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요즘은 뭐 이런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에 보시면 기억,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정된 정도, 이게 바로 구성적 타당성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체평가에 나오는 구성적 타당성과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구성적 타당성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은번,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되어진 정도, 이게 바로 통계적 교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통계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디귿번에 보면 처치와 결과 간에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출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인과관계가 되겠죠. 네. 인과관계는 바로 D, 내적 타당성을 리을번, 다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일반화라고 하는 거죠. 예, 요거를 외적 타당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신뢰성은 뭘까요? 일관성이 되겠죠. 예, 일반화는 외적 타당성이고 신뢰성은 일관성을 얘기한다라는 측면 아울러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번에 보시면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에 직접 설치하는 일종의 기업으로 치면은 뭐 지점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명칭은 땡땡 지방 땡땡 청. 그래서 땡땡 지방은 관할을 표시하는 거고 땡땡 청은 내가 어느 중앙행정기관, 어느 청의 소속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병무청이다 그랬을 때 대전 충남 지역을 관할하고 병무청 소속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넓게 설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국공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죠.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3번에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죠. 너무 넓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4번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지자체 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중앙행정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1번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80년대 말 지방자치 실시가 본격화되면서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 통제가 어려울 걸 예상을 해서 그때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특징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는 거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15번에 보시면은 예전에 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살라몬의 정책 수단 또는 행정 수단에 대한 특히 집적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번에 보시면은 손해책임법. 손해책임법은 뭐냐면 맨홀 관리를 잘못했거나 도로 관리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적성이 좀 낮고요. 보조금, 대출 보조금은 낮아요. 집적 대출은 센데요. 집적성이 높은데. 그다음 정부 출자 기업은 낮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좀 높은 편이죠. 바우처 같은 거, 바우처. 집적성이 낮다. 2번 반대로 보험이라든지 집적대출이라든지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같은 거, 공기업, 정부 소비 이런 거 집적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번에 보시면 집적성이 낮은 수단은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우월하지 않지만 행정수단의 정당성, 정치적 지지 측면에서는 더 나은 도구로 볼 수 있고
집적성이 높을 경우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4번에 보시면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제3자가 참여하는 간접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와 제3자 그리고 수혜자 간의 관리 가능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뭘 많이 물어보느냐 하면 집적성이 낮으냐 높으냐 그 종류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독이 늘면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은 이제 행정학이 종합응용 과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2번에 보시면 제도적 접근 방법의 경우 결국 각종 제도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법제도론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법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공식적인 제도, 법률에 기반을 두어 제도 이면의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기술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행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행태로부터 비판을 받고 행태론의 경우 너무 원자적이다. 그래서 신제도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흐름도 아울러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사실 원래 태도 의견 개성은 행태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경우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가 내포된 요소인 태도, 의견, 개성을 행태에 포함시킵니다. 꼭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네. 4번에 보시면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특히 중범위론이 구축이 되는데 자극을 주어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 중범위론은 당연히 리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비교행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억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에 보시면은 이제 유기적 구조 특징이 아닌 거 결국은 기계적 구조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OP 표준형 절차는 뭐 기계적 구조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18번에 보시면은 보통 수험가에서 나카무라와 수모로드의 집행유형 고지협 재관 기억나시죠? 네. 고전적 기술자형부터 시작해서 지시적 유의명,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그리고 기업가적 관료형, 관료적 기업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문적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전문적 의료기관의 경우는 고지협 재관 중에서 바로 재량적 실험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자가 여기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대개는 국가보건연구소나 의과대학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집행자에게 정책 목표와 수단 등의 구체적 내용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한다. 이게 바로 재량적 실험가형이고 그러니까 전문적 보건의료기관의 경우는 재량적 실험가형이니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1번의 경우는 이제 고전적 기술자형, 2번의 경우가 지시적 유의명, 4번의 경우가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에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규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성과, 수단 규제로 구분했는데 19번에 보시면 규제의
개입 범위에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로 구분이 됩니다. 요즘 잘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1번에 보시면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엇 할 수 없다 또는 무엇이 아니다의 형식을 띠게 되고요. 네거티브 규제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포지티브 규제는 반대가 되겠죠. 2번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띠는 방식으로서 무엇 할 수 있다 혹은 무엇이다의 형식을 띠게 되고 포지티브 규제의 경우 명시로 허용한 것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가 되고요. 따라서 3번 동일한 규제를 할지라도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규제하는 것과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4번 옳게 고쳐보면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해야 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로 고치시면 되는데 이게요. 아마 출제자가 제 예상대로라면 말장난을 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거티브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손쉬운 거는 규제 자체는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부 실패 이후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지금 행정학 자체에서 규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네거티브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왕의 규제를 할 때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규제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학자들이 여기에 왜 관심이 많으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규제는 공무원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의원 입법보다는 위임 입법이 많아요. 정부 쪽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걸 내는 이유가 있어요. 기왕의 규제를 할 때는 피규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보면 드론이다. 그러면 네거티브 규제는 여기는 안 돼요. 국가안보. 여기는 안 돼요. 어린이들 안전. 그 외에는 다 드론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지티브 규제는 여기서만 해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규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좋은 거다. 그렇게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꼭 규제에서는 피규제의 자율성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20번에 보시면은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요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좁으냐 넓으냐라는 것보다는 조직화 정도가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한 직종의 일을 하면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보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여행사는 돈을 버는데 가이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상품의 경우 그냥 고객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느끼지만 예를 들어 그분이 태국에서 가이드를 하시는데 동남아의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남을까? 사실 뭐 비행기 요금하고 숙소 요금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요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이제 여행사들의 경우는 손님만 보내놓고 가이드한테 옵션이라든지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해서 뭐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 좋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른 가이드로부터 동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해관계자 수가 적으냐 많으냐 보다는 조직화 정도인데 다만 앞에서 보셨으니까 요거를 출제자가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비용이라는 건 누군가의 희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조직화 정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많은 시간 비용 노력, 조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 안 되는 거고, 조직화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 정도가 낮으냐 높으냐를 1차로 물어볼 거고, 출제자가 장난을 좀 치고 싶으면 그것을 조직 비용이라고 바꿔서 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이해관계자의 그 좁고 넓음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화 정도의 높고 낮음 이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와 관련해서 조직 비용 쪽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의 경우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아마 평면적으로 나열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은 조금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행정학 같은 경우 특히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뭐 정책과 물론 기초도 관련이 있겠지만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게 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융합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굳이 관련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을 관련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행정현상을 나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그런 행정현상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재미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